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휴가 없는 사랑입니다. 네. 이 책은 시와 에세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함께 표현된 책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책 소개 중에 시를 대부분 소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좋은 시집이 있으면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아마 시를 제가 2편 정도는 소개할 것 같은데요. 어, 이 책도 이따가 한번 소개를 따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휴가 없는 사랑 이 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강하라 작가님하고 심채윤 PD님이라고 부부입니다. 네, 두 분이서 부부신데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비건들을 위한 어떤 그 글도 쓰셨고 제가 알기로는 네, 부부로서 같이 책을 쓴다라는 거가 상당히 저는 그 좀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 글 자체가 어,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재차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버릴 것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들을 제가 한 3개 정도는 좀 소개해주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만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사서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집도 대부분 10,000원 전후인데 이게 커피값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은 또 카톡이나 이런 데는 커피 같은 거 선물을 받잖아요. 저는 시나 책을 선물하는 그 문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카톡이나 이런 건 다 먹을 거를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 문화가 앞으로 이제 책으로 좀 바뀌면 얼마나 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책도 보면서 커피 우리가 2잔 정도 아끼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책인데 아무리 생각이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던 어떤 단순하게 뭐 음식을 먹던 그걸 좀 아껴서 이 책을 사는 건 엄청난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음, 이 책에 우선 그 17페이지 있는 글을 한번 잠깐 읽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에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제가 읽다가 좋은 부분 세 부분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에 가운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비례할까? 라는 이 문단의 첫 문장이 나오죠.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는 비례할까? 실제 심리학에서는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분이 만든 그런 근접학, 프락시미스라는 근접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는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저 사람이 100m에 있어요. 그럼 그만큼 멀리 있다고 실제로 시각, 감각을, 촉각을 느끼죠. 근데 제가 저도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한 3, 4m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느낌이 어떻냐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5m 정도 있을 때는 되게 멀리 있으니까 뭐 아무런 불편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거의 한 2, 3m 정도만 다가가도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약간 불편하다고 아무리 이제 서로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이 물리적 거리를 잠깐 이렇게 당기는 것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함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우리는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거리,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이런 이제 4가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psychological distance라고 이제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필요할까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글을 읽는 독자로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내게는 그랬던 것 같다. 나만 그랬다면 둘 중 하나는 슬펐을 테다. 사랑하던 사람도 그랬다. 거리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는지도 모른다. 환경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꿨다. 물리적인 거리 두기가 이어진다 해서 깊었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시 한국을 떠나 있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사랑은 바뀌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긴 시간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도 변했던 모양이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의 글도 포함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에 대해서만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죠. 에릭 프롬이라고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은 본인들의 경험도 들어가 있고 본인들의 생각을 부부로서도 상당히 다양한 글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로서 직접 이걸 느껴보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짤막짤막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이런 시와 같은 형태,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게요. 공평함은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서 마음의 균형이 필요했다. 라는, 이게 시처럼 이렇게 쓰셨어요. 일부 다른 글들은 에세이처럼 쓰셨는데 또 일부 글은 시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저자 두 분은 시와 에세이, 우리가 보통 시세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시와 에세이 같은 이 형태를 버무려서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첫 시작은 공평함은이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마음의 균형이 필요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려면 결국에는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쪽으로 너무 이타적으로 쏠리는 것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다. 보통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인격 장애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을 A군, B군, C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10가지의 인격 장애 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이제 버닝썬 사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 이런 자기애성 인격 장애다, 이런 거 뉴스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그 나르시시스틱이라는 그런 인격 장애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둘 관계를 삼켜버린 자, 그러니까 관계를 삼켜버린 자라는 그 뜻이 인격 장애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보통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상대방의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상당히 이타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타적인 모습은 괜찮은데 이타주의자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저 사람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가 사라지는 무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만 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겠죠. 나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무너지고 저 사람만 내가 마음에 담고 사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허함이 많겠죠. 공평함과 공허함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절반이 있고 또 저 사람도 담고 있다면은 그 둘과의 관계가 양쪽에서 모두가 공평함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의존성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분리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상당히 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또 보고 밑줄 치고 또 다시 보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네. 그리고 105페이지에 제가 어떤 글을 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들뜨는 기분도 없다. 이 첫 문장부터 쭉 이 한 문단인데요.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타인들한테 칭찬받고 타인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내 몸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정말 정말 내 몸을 흥분시키고 또 내 몸을 가장 안정화시키는 이런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타인한테 받았을 때가 내가 정말 더 이런 기분을 느낄까요? 아니면 내 가족 혹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받았을 때 더 내가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느낌일까요? 네. 많은 실험에 있어서는 가족이라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족은 타인들처럼 나를 일방적으로 저 사람 뭐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직책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다가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타인들끼리는 편견 없이 그냥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인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부부다. 그럼 같이 살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 모습이 보여서 우월감이 형성되거나,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족일수록 서로의 장단점이 계속 매일매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들은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거나 혹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저한테 남편이 너무 밉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머님, 남편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있대요. 그럼 그분하고 제주도에 6개월 동안 6개월 살기를 가서 한 집에 한 방에서 한번 6개월 살아보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분한테 뭐라 그럴까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 6개월 동안 한 집 한 방에 살다 보면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이전에는 한 집 한 방에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장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면 나의 단점을 비교하고 보면서 나의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점을 나에게 끌고 오거나 저 사람의 단점을 가지면서 누르거나 하는 그런 단점 위주로 보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정신분석학을 이제 창시한 프로이트는 다 아시죠? 그런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 개가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에로스라는 우리의 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공격하고 죽고 싶고 화가 나고 하는 부정적인 세나토스라는 타나토스의 공격적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이길까요? 인디언의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어떤 대화로서 이거를 쉽게 풀어내는데, 할아버지, 우리 마음에는 누가 살아요? 늑대 2마리가 살아. 그 2대 중에 누가 이겨요?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그 나쁜 늑대인데, 이 누가 이기냐?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내 마음 중에 긍정적이고 내가 좋은 생각의 어떤 밥을 준다면 그 마음이 사실은 이겠죠. 요게 이제 이런 거를 이론으로 뭐냐면 정적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엔 내 머리가 훨씬 더 패턴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적 강화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강화인데, 부정적 할 때 정을 빼서 부적 강화를 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걸 더 강화시키면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패턴이 빨리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밥을 많이 먹였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작은 칭찬에도 나는 자신감이 생긴다. 네. 평상시에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아주 작지만 서로에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어떤 대화나 말을 나눴다면, 당연히, 다른 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을 계속 서로에게 분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성과의 성취감을 느끼는 내게 칭찬은 파블로프의 개의 보상 실험과 비슷하다. 실제 파블로프의 개 그 실험이 되게 유명하죠. 그 개한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 종만 쳐도 이제 밥을 줄 줄 알고 이제 침을 흘리는 자극 반응의 법칙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뒷얘기를 얘기하자면은 파블로프가 그 실험을 했던 그 개들을 실험했던 그 연구소의 바닥이 원래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주려고 갈 때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교실 청소하려고 양초를 들고 왔어요. 그 양초에 초칠하려고 나무에, 그죠? 나무 상하지 말라고 초칠을 하고 밀대로 이렇게 밀고 기름칠하고 했는데, 그 파블로프의 그 연구소도 나무 바닥이었는데 사실은 나무 바닥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밥을 주러 갈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사실은 개들 입장에서는 밥 주러 오는가 보다, 밥 주러 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침 흘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논문을 쓸 때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거를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 자극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이제 쓰기 위해서 나무 바닥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아니고 종소리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한 건데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보상 실험에 대한 실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칭찬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극 반응으로서 상당히 좋은 들뜬 기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인 거다, 반응인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칭찬들조차 자신감의 반죽이 되고, 이 표현 되게 좋죠. 작은 칭찬들조차 자신감의 반죽이 된대요. 내가 빚는 거죠. 나의 자신감을.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표현도 좋고 자존감이라는 말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에는 보통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녕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 확신 이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고, 자기 조절감이라는 말은 감정이 상대방은 칭찬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과 칭찬,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이 균형이 되는 것을 자기 조절감이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안정감은 신체적 안정감이죠. 그런 자존감의 반죽이 오히려 된다, 이렇게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일반적인 칭찬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부스터 쓰는 카트라이터 같다. 이건 이제 오락 게임 중에 카트라이터의 부스트는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기능인데요. 저 잘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힘과 같다. 보통은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resilience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에서 부정적이고 힘든 일을 겪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인생 안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는 누구나 다 받기 마련인데, 상처를 안 받겠다, 힘든 일을 안 가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힘들고 상처가 오는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빨리 잘 회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때 얼마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복 탄력성이 갖는 게 중요한데, 회복 탄력성은 스스로가 갖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자극 반응에 건강한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인정이 바로 그런 회복 탄력성을 빚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고
그 칭찬이고 인정인 거죠. 칭찬받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형으로 퀘션해 주는 거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칭찬받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단정을 하는 글이죠. 이게 41번에 해당되는 글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런 좋은 글들이 이 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이 책이 묶여서 이제 팔리는 과정. 사실 저자분들한테 돌아가는, 저는 이제 많은 책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12,000원인데 이 가격에 팔린다 하더라도 저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가격이 너무 적다라는 게 다음 책을 쓸 때 그 경제적인 힘이 거의 못 갑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좀 사서 보면 좋지 않을까. 커피 아껴서라도 밥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 책을 사는 게 훨씬 더 한 끼 안 먹고 이걸 사는 게 좋을까? 저는 한 끼 굶고 이 책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손에 딱 쥘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집 크기예요. 근데 그런 시와 에세이를 함께 엮은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 19일 날 나온 책인데요. 제가 뒤늦게 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되지 않았다면 사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휴가 없는 사랑이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또 의미 있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